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ABA 치료의 세팅과 진행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ABA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실제 이제 세팅되는 장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뭐 아동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 강아지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해서 이번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실제 아동을 교육할 때 치료실이나 가정에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좀 한 기본 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BA 치료의 세팅과 진행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 아동 발달을 위한 ABA 프로그램이라는 책이 있어요. 허은정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이렇게 세팅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실제 제가 진행하고 알려드리는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이 있는데 앞에 내용을 보고 한 개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아동을 빠른 페이스로 끌고 가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10가지 내용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가능한 한 정반응으로 마무리하기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강화물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ABA 세팅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 시 치료할 때 제공되는 자극은 다양하게 해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해 자극을 제거해 줘야 된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 방해 자극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집중도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 놀이 공간하고 학습 공간을 구분하는 거. 치료실이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기도 한데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할 때 이 선택을 제공한다는 부분은 진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제 난이도 점검 중요하겠죠. 제가 AB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측정과 분석에서 이 과제 난이도를 점검해서 아동에게 맞는 것을 구성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동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치료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아동이 치료실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안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즐거워야 이게 하나의 학습에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싫어하는 해피라면은 분명히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개씩 이 10가지를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동을 빠른 페이스로 끌고 가기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속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한답니다. DTT가 생각보다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A, B, C, run 유닛을 이렇게 해서 던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화제를 제공하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간 타임이 제가 3에서 5초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자극을 던졌을 때 과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3에서 5초 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이 텐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하고 이런 텐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했을 때 ABA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빠르기라는 거는 이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텐션에서 조금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정말 정체된 정도인데 이 텐션을 빠르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텐션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낮은 아이도 더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특히 주의 집중이 어려운 아동이나 우리 보통 ABA 치료를 오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많거든요. 빨리 산만해지는 아동 있죠. 그리고 현재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 하겠죠. 집중도 낮고 한 과제를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시트 제 영상을 보시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과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트 시트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가 아무리 좋은 거다, 정말 좋은 거면 잘 하겠죠. 근데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조금 싫어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걸 못한다고 이걸 너무 한 과제를 집중할 때까지 너무 산만하니까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 과제를 너무 오래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확률 요구 연속이라는 이제 영상도 제작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텐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잘하는 걸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제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과제에서 조금 이 템포를 올리고 나서 그 말은 즉 나머지 과제에서 조금 성공을 할 때 아이가 기분이 좀 좋고 내가 강화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어려운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은 내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성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페이스 조절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 텐션보다 조금 높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아동이 그날 컨디션이 다르다. 그리고 특성이 아까 말했지만은 조금 우리가 저반응이나 무반응적인 아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동은 반응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텐션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기본 텐션보다 조금은 빠르게 진행해 보는 것이 조금은 낫다라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이제 좀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걸 적절하게 조합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가능한 한 정반응으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자, 잘 보시면은 과제 수행 중에 도전적 행동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때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난다고 우리가 가설을 했을 때 해피 반응일 때가 솔직히 많을 거예요. 조금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해피할 수도 있고요. 그는 해피를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동기 조작이라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과제를 하기 싫어서 도전적 행동,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안 하려고 어떠한 크게 텐트럼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걸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안정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한 번 더 시도를 하던 조금 더 거기에서 다른 강화를 활용하던 어떻게 해서건 이걸 정반응으로 한 번 더 수행하고 나서 종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피하는 순간 종료가 돼버리면요. 다음에도 또 종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적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잘못된 유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착석이 되고 조금 본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던져서 정반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이 그날의 한 세션의 과제가 끝날 때는 되도록 정반응으로 마무리한다. 자, 40분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0분 때에는 조금은 텐션이 높아서 어려운 걸 잘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는 조금 잘하고 강화를 받을 수 있어서 끝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과제를 한다면 마지막에 플러스가 되어서 끝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40분의 마지막이 플러스 되어도 되고요. 중간에 과제가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오늘 5가지를 준비했는데 자, 5번째가 40분에 끝난다. 나머지는 한 35분, 30분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때도 마지막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정반응을 하고 끝났다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다음에 또 해피 반응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반응하고 끝나야 다음에 또 치료 활동을 하든 수업을 할 때 조금 거부감을 더 줄일 수 있다. 좋은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풍부한 강화물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화제가 수업을 할 때 뭔가 발달을 시킬 때 학습을 한다는 거죠. 뭔가 배울 때 강화제가 동기가 되어 가지고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도전적 행동일 때는 대체 행동 만들 때도 중요하고 잘 써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강화제는 충분히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강화제 선호도를 파악해가지고, 자, 레이즈들을 가지고 하던 단일 대상 강화제 뭐 평가 이렇게 하던 직접 평가, 간접 평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레이즈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조금만 평가해 보면은 강화제를 파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포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강화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가 마이쮸를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은 포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그럴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또 다른 포만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 나는 마이쮸를 엄청 좋아하지만은 3개 정도 먹고 나면은 조금 마이쮸가 이제 강화제로 작동을 안 해. 그럼 어찌 될까요? 수업을 진행하기가 강화제에 의존하는 아이라면은 조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강력한 강화제를 가지고 수업의 동기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강화 계획을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포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강화제 박스를 보시면은 한 번에 뭐 작게는 3가지, 많게는 5, 6, 10가지도 준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강화제 박스에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유형 강화제나 활동 강화제 같은 것도 활용하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강화는 제가 강화 계획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연속 강화에서 간헐 강화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계속 그걸 먹다 보면 연속 강화는 포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헐 강화, 마이쮸를 잘할 때마다 줬다라고 하면은 2번 잘할 때마다 주고, 그 다음에 3번 잘할 때마다, 이것도 더 느슨하게 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간격을 넓혀 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 간을 강화해도 충분히 강화의 효과, 계획만 잘 세워서 하면 남아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40분 수업을 하는데 강화제 그냥 한 개로 정해 보겠습니다. 한 20개 정도를 썼다. 초반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 10개밖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화의 의존도가 그만큼, 같은 수업의 결과를 얻었다면은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 정반응이 있으면은 항상 칭찬 뒤에 강화제를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처음에 칭찬이 강화제로서 작동을 안 하지만은 좋아하는 마이쮸하고 칭찬이 결합되다 보니까 칭찬 뒤에는 마이쮸를 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칭찬이 다시 조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강화제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칭찬은 유지하되 먹는 거는 간을 강화로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 느슨하게 잘 진행을 하면은 이후에는 칭찬만 가지고 강화를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다 보면은 항상 마이쮸 먹는 거, 안 그러면 어떤 우리가 유형 중에서 장난감이나 이거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칭찬이라는 강화제를 가지고, 사회적 강화제를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강화제의 형태를 띌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 가서나, 이건 자연스러운 강화제거든요, 원래는. 자, 어디 가서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정반응, 잘한 것이 있을 때는 칭찬을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강화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으로서만 강화가 되면은 다른 활동을 할 때 칭찬을 받아도 강화가 되고, 다른 활동을 할 때 칭찬할 때 강화가 된다면은 조금 더 치료실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작게는 이제 학교, 그리고 넓게는 가정하고 지역사회까지 해서 조금 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강화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바람직한 행동하고 연관이 된다면 바람직한 행동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시 제공되는 자극은 다양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BA 치료를 할 때 그림 카드를 활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림 카드는 텍트 할 때하고 포인팅, 매칭할 때 다 쓰긴 하지만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림 카드를
한 종류, 여기에서는 제가 예로 이렇게 강아지를 가져왔는데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사물 중에서도 세탁기도 여러 종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동일하게 명명, 개념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개고, 저것도 개고, 이것도 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특히 우리가 ASD 아동이라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리고 통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이 조금 힘들죠. 그러면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란색을 가르치고 싶은데 뭐 파란색 그림 카드로 하기도 하지만은 얘가 블록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파란색 블록, 빨간색 블록, 노란색 블록으로 해가지고 뭐 포인팅을 가르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 블록인데 우리는 파란색 줘봐 하면은 파란색 블록을 주면은 그래 파란색 잘 줬어. 이거 파란색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그냥 순수하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통으로 잘못 외워가지고 파란색 블럭이라는 이 내용을 파란색하고 동일성, 자극 매칭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파란색 조바로 이건 뭐야 하면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파란색 블럭이 되어야 그게 파란색이라고 잘못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왜? 파란색 블록뿐만 아니라 파란색 컵, 파란색 신발, 파란색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연필, 사인펜도 있는데 그렇게 또 개념화 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이 있어서도 우리는 다양하게 자극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개념을 학습할 때는 자극 일반화와 자극 변별의 과정이 모두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피아제의 인지 이론도 있는데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처음에 이제 이런 걸 다 개라고 이렇게 했고 나중에 또 고양이가 왔는데 네 발 있고 털이 있으니까 이거 개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개가 아니라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고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발이 있고 털이 있다고 다 개가 아니구나 고양이도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점점 변별이 또 생기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또 자극군 반응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셔야 돼요. 사자가 있으면 5가지 최소 저는 4개에서 5가지 정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물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특히 이제 동사 카드 가르칠 때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샘플을 제시하여 학습을 도와야 됩니다. 굳이 그림 카드에 4가지, 5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림 카드도 하고 실제 이제 2D, 3D 다 활용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있고 이후에 교육하다 보면 역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해 자극 제거하는 거 중요하겠죠. 특히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수업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방해 자극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휴대폰이 있으면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휴대폰도 신경 쓰다 보면은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DTT가 이루어지는 책상에는 가능한 한 학습에 필요한 사물 이외에 모두 치우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정말 인형이다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수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여러 개 할 거라고 해서 우리가 5가지 과제를 준비를 했는데 5가지를 미리 깔아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5번째 과제에 또 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제를 할 때 우리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구니를 가지고 거기에 칸을 만들어서 각 과제마다의 교구를 따로 정리해 가지고 밑에 내려놨다가 안 그러면 뒤쪽에 교구장에 있다가 그때 프로그램 할 때 꺼내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은 약간은 불투명한 지퍼팩에 넣어서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료 시에 필요한 교구들도 아동에게 미리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before, after 자 이걸 하고 나면 저거 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프리맥의 원리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그걸 보고 나면은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그냥 제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동이 치료사의 허락 없이 교구를 만지거나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아이는 오는데 이 아이만을 위한 교구는 아니지만은 여러 교구는 우리가 치료실 하는 데서는 뭐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오픈된 공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서랍이나 바구니에 활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이더라도 안 그러면 상자 안이나 우리가 바구니 안에 있더라도 그게 있는 줄 알고 다음에 그걸 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일단은 위치를 이 아이는 너무 주위 탐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사 뒤로 한다든지 만질 수 없는 어떠한 그런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업을 할 때 상당히 방해가 되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티치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안 보이게 가리게 되는 경우 이것도 있거든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 거울을 보면서 계속 흔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울을 차단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자극을 제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을 구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DTT가 이루어지는 책상과 장난감이 있는 놀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학습과 놀이 시간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는 놀이 시간이야 안 그러면은 지금 수업 시간이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요. 여기에 보이는 이 책상에서도 그냥 바로 이제 놀이를 줘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여기서는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노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매트를 깔아가지고 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여기 매트에서 노는 시간 다시 수업하고 이건 교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치료실에서도 충분히 세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히 이제 아이도 여기서는 지금 노는 거고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놀이 공간으로 가는구나. 공간의 분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하나의 나의 루틴과 틀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루틴과 틀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잘만 활용하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의 이용 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치료실에 오면 거부 많이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럴 때는 이 놀이 공간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와서 계속 놀다가 한 3번 정도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걸 먼저 해봐야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치료실에 처음 오고 어리고 장애가 조금 더 심하고 안 그러면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시작점 어디서 잡느냐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 공간을 더 많이 하고 조금 수업을 하는 DTT 공간에서도 조금 수업을 하고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놀이 공간 많이 하고 DTT 학습하는 공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근데 이후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이게 해피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시키고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공간을 많이 활용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거실이나 뭐 안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동의 방이 노는 공간이 되어도 되고 그 방에서도 공부하고 노는 공간을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거실이나 안방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왜 안 되느냐? 아까 말했죠. 거실은 누구나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기에는 방해 자극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이 여러 명 있다 보면은 그게 오로지 이 우리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선택 제공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도전적 행동의 기능이 해피일 때 선택 제공을 하면은 해피를 덜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자, 과제, 강화물 등을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과제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할지를 이제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강함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긋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냥 점이 있고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이어보는 그런 선긋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하려 하지 않고 동기가 부족하다면은 강화물이 되는 거. 나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요새 뭐 좋아하는 티니핑이다, 콩순이다. 안 그러면 미니 특공대다 해가지고 미니 특공대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두 개를 이어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걸 활용해 과제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많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제에 사용하는 교구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드를 만든 후 아동이 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중간에 치료사가 선택한 과제를 끼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 자, 오늘
그냥 선생님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거의 그림으로 활동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오늘 끝마칠 거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동이 스스로 그림카드를 가지고 나는 이 순서대로 할래요. 나 이것부터 할래요. 한 개씩 떼가면서 뗀 것부터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활동은 또 거부를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만 먼저 할 수 있느냐? 그 사이에 좋아하는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과제를 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림 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카드가 실제로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인지가 높아졌다는 내용이거든요. 나 이 활동 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도 카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잡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중간에 끼우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다. 무조건 이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 하다가 이거 하고 또 좋아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 난이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참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동에 맞게 우리가 과제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진행하다 보면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하고 그래프 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제가 현재 지금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과제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요. 현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 기술이 너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동에게 과제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수학습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거 먼저 하고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어를 많이 하면 좋은데 포인팅도 하고 텍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 상식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공동 주시하는 부분, 주의 집중하는 부분, 착석하는 부분, 착석을 유지하는 부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이게 다 되는 건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모방적인 능력. 그게 되었을 때 다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낮은 단계부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과제를 이거는 앞에 선수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과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난이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표를 무조건 그때 목표가 난이도죠. 그걸 낮춰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가기 위해서 5가지 단계로 하니까 각 단계가 간격이 좀 수준 차이가 크다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걸 10가지, 20가지로 나눠보니까 또 한 개씩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랫동안 작은 단계로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굳이 난이도를 낮추지 않더라도 과제를 많이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목표를 낮추는데 밑에 우리가 단기 목표를 할 때 단기 목표를 더 많이 나눠보는 노력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제는 가능한 한 작은 단위 세분화. 자, 아까 목표를 나눠가지고 성공하게 하는 데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 세분화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려워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촉구를 처음부터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반응 촉구, 자극 촉구가 있긴 한데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그걸 무오류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실패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러면 촉구가 많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나는 잘한다 정반응은 아니죠. 정반응은 아니더라도 이 자체를 목표에 넣으면 정반응입니다. 그렇게 뭔가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촉구는 페이드 아웃, 줄여나가면 됩니다. 최대 최소법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의 목표는 아동이 정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아동이 풍부한 강화 환경에 놓여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는데
목표와 난이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나 하고 싶은 거 5가지가 있는데 거의 마이너스가 많이 차지하고 그래프가 계속 낮게 나온다면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나누고 난이도를 바꿔서라도 성공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가야 다음에도 이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됩니다. 자주 실패하면요, 오히려 학습된 무기력감이나 정반응을 자주 받지 못하다 보면은 그냥 하기 싫어하는 그런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치료사, 교사라면은 이러한 가제 분석을 잘하고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는, 그건 결국 정반응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도 하는데 이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목표하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하는 부분이 ABA의 최대 전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는 즐겁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즐거워야 오고 즐거워야 더하고 즐거워야 앞에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걸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받는 즐거움, 치료실에 오는 즐거움, 선생님을 보니까 좋은 즐거움, 활동은 너무 재밌고 난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기능이 높아지니까 다른 거에 활용하는 것도 늘어난다. 이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은 즐거워야 되고 치료사는 그러면 활기차게 아동을 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갔는데 치료사가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나 이런 색깔이 너무 없다고 하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즐겁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치료사가 즐겁다고 꼭 이제 아동이 즐거운 건 아니지만은 아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도전적 행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도전적 행동 나오더라도 이 치료는 그대로 진행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반응을 한다는 앞에 내용은 있었지만은 도전적 행동이 대할 때는 그 행동을 중개하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측정할 때 도전적 행동을 따로 측정하기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 중에 동료 율동, 재미있는 태오와 의성어를 사용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활동과 즐거움들이 막 묻어나야 돼요. 치료실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체조하고 율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간만 허용된다면 조금 넓은 공간이면 한쪽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놀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ABA 치료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그리고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실제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보다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